우리의 유화적 제스처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무력 시위였습니다. 해묵은 서해 해상 분계선에 대해 논란의 불을 지피더니 동해상에서는 함대함 미사일까지 발사한 건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건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다고 밝힌 겁니다. 한편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 알려진 김격식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 들어 여러모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떻게 한쪽의 의도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목적용 카드를 꺼내놓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남적인 측면, 그러니까 남쪽을 향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최근 들어서 남쪽의 고속정들이 서해상의 북측의 영해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준 타격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한 가운데 함대함 미사일 발사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남쪽에 대해서 언제든지 무력으로 억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대외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잠수함에서 발사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러니까 SLBM 같은 경우에는 잠항을 해서 만약에 미국 본토까지 접근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나 북한이 지금 현재 발사한 미사일은 굉장히 소형 미사일이고 단거리 미사일 같아 보이는데 일단 여기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를 함께 탑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적으로도 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어쨌든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의미의 병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와 SLBM의 성공적인 발사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 특히나 이러한 미사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이 됐다라는 점으로 밀어보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하고 선전하려고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북한이 잠수함의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부분인데 이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 완성된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 발사를 시작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자 전략 잠수함 내에 전투 경보가 울리고 함은 검푸른 바닷속 탄도탄 발사 심도까지 신속히 침하했습니다. 잠시 후 바다면을 뚫고 불쑥 솟구친 탄도탄이 거세찬 불줄기를 뿜으며 장공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전략 잠수함에서의 탄도탄 수중 발사가 최신 군사과학기술적 요구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것이 검증 확인됐습니다. 방금 보신 내용이 지난 9일에 있었던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인데요. 북한의 표현에 따르면 전략 잠수함의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그런 시험 발사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잠수함 내에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물 속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목표물을 맞췄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이 SLBM이라는 것이 아직은 좀 조잡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심포급 잠수함이 길이가 한 67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함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단순하게 한 발의 미사일밖에 발사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이탄을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 모이탄이 약 한 150m 정도밖에 비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밀어보면 아직까지는 좀 조잡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북한이 앞으로 이러한 훈련들을 계속 이어가고 연습들을 계속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2, 3년 내에 SLBM을 탑재한 심포급 잠수함을 전략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의 평가고요. 예. 특히나 이 SLBM이 전력화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사일이라는 것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것까지도 모두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2, 3년,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 정도가 지나야지나 본격적으로 전략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잠수함이라는 게 은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안보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어느 나라를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북한의 SLBM의 사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단은 남쪽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잠수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잠합 능력이 떨어지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속에서 오랜 시간 뭔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북한의 잠수함이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작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북한이 잠수함에 탑재한 SLBM은 결국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쪽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 잠수함 능력을 훨씬 더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남쪽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괌 정도까지도 지금 괌에는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괌까지도 타격하려고 하는 어떤 군사적 그 사용물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까? 예,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딱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 대응 방안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의 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모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들입니다. 유엔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등 모든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것들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이번에 SLBM뿐만 아니라 KN-01 그 미사일 발사까지 모두 이런 것들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라는 점을 유엔에 부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이미 정부는 지난해 2월과 3월 그리고 6월과 7월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것을 유엔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 유엔에서는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유엔에 가져가고 특히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번 5월 달에 개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엔에서 이렇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뭐 성명도 발표를 하고 어떤 입장을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점.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다방면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에서 내놓는 어떤 정치, 외교적인 목소리라는 것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기에는 굉장히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그 KN-51 미사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함대함 미사일이고 지난 9일에 북한이 동해상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2월 달에 발사한 것과도 종류가 같다라고 하던데 이번에 발사한 의도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계속적으로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 9일 오후 4시 25분부터 5시 23분까지 동해 원산 효도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KN-01 미사일을 3발을 발사를 했는데요. 일단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의 사거리는 약 한 100km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상대 배를 향해서 발사를 해서 어떤 포격을 하는 그러한 미사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 발사도 시험 발사라는 것이 성능 개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2월에도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험 발사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 무기에 대한 성능 개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KN-01 함대함 미사일은 남쪽을 직접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특히나 서해상이라든가 동해상에서 우리 쪽 군함에 대한 대응 무기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성능 개량에 나서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상에서는 이렇게 남쪽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서해상에서는 해상 분계선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상 분계선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예, 일단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해상 분계선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NLL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하는 해상 분계선은 2007년 12월에 열렸었던 제7차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경비 개선이라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지금 서해 NLL보다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선입니다. 특히나 이게 공동 어로구역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논의할 때 북한이 자신들이 주장한 선이기도 한데요. 결국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근에 우리의 고속정들이 이 자신들의 서해 경비 개선을 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도 5월, 6월이 되면 서해 지역이 꽃게철이 됩니다. 꽃게철이 되다 보면 우리 어선뿐만 아니라 북한 어선의 단속, 그리고 중국 어선의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경비정, 우리 경비정, 이렇게 모든 남북한의 해군력이 굉장히 밀집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군 당국에서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어불성설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북한이 대응해 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대응으로 맞받아치겠다라는 입장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정부 쪽에서는 민간단체 활동도 장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 민간 교류에도 또 차질이 빚어지는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차질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북한이 행동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물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군 당국의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6.15 15주년 공동행사라든가 광복절 70주년 공동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북 민간단체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협의에 따라서 당분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이 뭔가 무력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그러한 것들이 남북한 군 당국의 충돌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굉장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된 김격식이 사망을 했다고 하던데 지병으로 숨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김격식에 대한 부고를 발표를 했는데요. 부고에서는 암성 중독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격식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있었던 서해상에서의 두 가지 사건, 한 가지는 천안함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4군 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군 단장은 서해 북방 한계선 북방 지역과 그리고 황해도 일대를 담당하는 총사령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김격식이 아마도 천안함 사건과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과도 연관이 있고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
것들 때문에 김정일 체제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사실 군 원로들을 내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격식은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군 총참모장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 내에서 군부 원로의 공백 상황 이런 것들을 메워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미 현역에서 모두 은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격식의 사망이라는 것이 북한 군부에 미칠 영향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러시아 전승절 소식 좀 짚어볼 텐데요. 결국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북한 매체에서는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관련한 언급은 적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러시아 전승절 행사를 북한 매체들이 띄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열병식에서 붉은 군대가 베를린에 선멸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히틀러 독일과의 전쟁에 승리의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내보내는 북한 TV가 내보내는 모습을 보였고, 뿐만 아니라 단극 체제를 깨려고 하는 푸틴 대통령의 노력을 북한 매체들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도 만나고 각국 정상들과도 만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함께 행사에 참석하거나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매체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명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소원해지고 있는 북중 양국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나 러시아를 이 상황에서 부각하고 있는 것은 북중 관계의 소원한 틈을 이용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 특사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조우는 했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의미 있는 대화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선다거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특히 청와대 그 특보가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를 갔는데 김영남과 만나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한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북한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들, 그러니까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거나 SLBM을 발사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로 미뤄보면 당분간 남북한 관계에서 특히나 북한이 이러한 위협적인 모습을 이어감으로써 뭔가 자신들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결국 다음 달에 열리게 될 6.15 15주년 공동행사가 남북 관계를 푸느냐 마느냐 라는 것을 가늠케 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과연 북한이 서울 행사 개최에 대해서 여하히 수용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올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민간단체 간에 아마도 이제 세부적인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협의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6.15 공동행사가 과연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